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인공지능,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AI가 만드는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요, 우리가 어떻게 위협이 아닌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그래서 AI 시대의 전문가, 바로 슈퍼워커로 거듭날 수 있는지,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체할 거다. 아마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다 내일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충분히 들 수 있죠. 미디어에서도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거죠. AI를 나를 대체할 경쟁자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을 몇 배로 증폭시켜줄 최고의 협력자로 바라보는 새로운 현실. 여기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파트너십의 핵심, 아주 간단합니다. AI는 실행을 맡고 우리는 판단을 맡는 거예요. 귀찮고 반복적인 일들을 처리해주는 나만의 디지털 직원이 생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더 중요한 일, 더 가치 있는 일, 바로 현명한 판단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파트너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요? 다행히도 우리가 AI와 함께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단계별 모델이 있습니다. AI 시대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뭐랄까, 일종의 성장 지도 같은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분석가 조시 버신이 제시한 아주 명쾌한 4단계 모델인데요. 처음엔 간단한 지원으로 시작해서 능력을 증강시키고 나아가 업무 전체를 통합하고 마지막에는 자율성을 가진 시스템을 관리하는 단계까지. 이 로드맵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한눈에 보이죠. 1단계 지원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벌써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코파일럿 같은 AI 도구로 이메일 쫙 요약하고 자료 찾고 보고서 초안 쓰게 시키는 거예요. 하던 일은 똑같은데 AI 덕분에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 바로 그 단계입니다. 다음은 증강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턴 단순히 빨라지는 걸 넘어서요, 아예 특정 업무 덩어리 전체를 AI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엔지니어가 복잡한 코드를 AI에게 짜게 하고 마케터가 수백 개의 광고 문구를 자동으로 만들게 하는 것처럼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규모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통합 단계에 오면 이건 뭐랄까 진짜 혁신이 시작됩니다. 여러 AI들이 서로 연결돼서 일하면서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사 담당자가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부터 실행까지 단 몇 분 만에 뚝딱 만들어내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마지막 자율성 단계. 이제 AI가 고객 응대나 채용 캠페인 같은 복잡한 일들을 알아서 관리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냐고요? 우리는 이제 실무자가 아니라 이 똑똑한 디지털 직원들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독하고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관리자, 즉 지휘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오죠. AI가 실행을 다 하면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AI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AI 시대에 우리만의 강력한 무기, 슈퍼스킬이 되는 겁니다. 전체 시스템을 조율하는 큰 그림을 보는 능력, 사람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 데이터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창의성 같은 것들이죠. 이 중에서 시스템 수준의 조율이라는 건요,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이올린, 첼로 같은 강력한 AI 연주자들이 각자 자기 소리만 내지 않도록 전체의 조화를 이끌어서 최고의 연주를 만들어내는 역할, 바로 그게 우리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능력들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이 슬라이드가 정말 재밌는 점은 이걸 아주 구체적인 일상 습관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AI를 쓰기 전에 딱 5분만 조용히 생각해보기, 90분이라고 30분은 무조건 쉬기. 이런 작지만 강력한 습관들로 내면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인간적인 역량을 제대로 쓰려면, 그리고 AI라는 파트너를 제대로 지휘하려면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새로운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 리터러시입니다. 데이터를 읽고 쓰는 능력이죠.
데이터 리터러시는요, 그냥 숫자나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데이터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를 읽어내고 그걸 바탕으로 올바른 질문을 던질 줄 아는 능력입니다. 옛날에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중요했던 것처럼 이제는 데이터를 읽고 쓰는 능력이 기본 소양이 된 거죠. 100마디 말보다 실제 사례 하나를 보는 게 훨씬 와닿겠죠? 데이터 리터러시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패션 브랜드 자라의 예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 이게 뭐냐면요. 자라의 신제품 실패율입니다. 보통 패션업계 평균 실패율이 2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자라는 1%예요. 이건 정말 경이로운 수치죠. 비결은 아주 간단해요. 실시간으로 어떤 옷이 팔리는지 데이터를 보고 바로 다음 디자인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7%. 이건 자라의 영업이익률이에요. 데이터로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것만 딱딱 만드니까 안 팔리는 재고 같은 낭비가 확 줄고 이익은 극대화되는 거죠. 이야말로 데이터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 아니겠어요? 그럼 이 중요한 데이터 리터러시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요, 데이터를 그냥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혹시 놓치고 있는 건 뭘까? 이렇게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확증 편향 같은 함정에 빠지기 쉬우니까 항상 경계해야 하고요. 자,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AI 시대의 우리의 미래는요, 주어진 일을 시키는 대로 하는 과업 수행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가치 창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순 실행자가 아니에요. 대신 강력한 AI 시스템들이 최고의 결과물을 내도록 지휘하고 거기에 당신만의 판단과 가치를 더하는 슈퍼 큐레이터이자 전체를 조율하는 최종 지휘자, 즉 오케스트레이터가 되는 거죠. 기술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당신의 똑똑하고 강력한 AI 파트너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 멋진 파트너와 함께 무엇을 지휘하고 어떤 놀라운 가치를 창조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들은요. 이 AI가 우리 일자리를 다 빼앗을 거라는 그런 공포, 또 반대로 경제에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는 낙관론 사이에서 그 팽팽한 줄다리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모건 스탠리 자료를 보니까 직업의 90%가 AI 영향을 받는데 결과적으로는 고용에 긍정적일 수 있다. 이게 언뜻 들으면 좀 모순적이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변화를 단순히 대체되느냐 마느냐 이런 흑백 논리로만 보면 길을 잃기 쉬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AI가 인간의 능력을 어떻게 증폭시키고 또 이 새로운 게임의 룰 안에서 어떤 능력이 정말 중요해지는지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분석의 목표를 좀 명확히 해보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의 바탕으로 먼저 AI가 바꾸는 경제의 이 거대한 판과 그 안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슈퍼워커라는 개념을 파헤쳐보고요. 그리고 이어서 AI가 절대 넘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향은 뭔지, 마지막으로 이런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교육은 또 어떻게 파격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그럼 경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숫자들입니다. 아, 네. 그 숫자들 정말 대단하죠. S&P 500 기업들이 AI를 전면 도입하면 연간 순이익이 약 9,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조 원이 넘게 늘어날 수 있대요. 네. 장기적으로는 시장 가치가 최대 16조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게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게 그냥 비용 절감만으로 가능한 수치는 아니겠죠? 그럴 수 없죠. 그 숫자는 AI가 단순히 기존의 일을 더 싸고 빠르게 처리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아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임 체인저라는 거죠. 여기서 조시 버신이 제시한 슈퍼워커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슈퍼워커요? 네. 제가 처음 이 단어를 봤을 때 무슨 망토 들은 히어로 같은 이미지가 떠올랐는데 실제 의미는 좀 다릅니다. AI에 의해 대체되는 평범한 노동자가 아니라 오히려 AI를 자신의 두뇌와 손발처럼 활용해서요. 생산성과 창의성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사람. 이걸 말하는 거죠. 아, AI를 파트너로 삼아서 초능력에 가까운 성과를 내는 사람이라 흥미롭네요. 그럼 우리가 그런 슈퍼워커가 되어가는 과정은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자료에 나온 AI 업무 진화 4단계 모델이 아주 좋은 나침반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1단계가 지원, 어시스턴스죠. 이건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MS 코파일럿 같은 AI 비서로 이메일 초안을 쓰게 하거나 회의록 요약시키는 것처럼 기존 업무 방식은 유지하면서 효율만 살짝 높이는 단계. 네, 아주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다 2단계, 증강으로 넘어가면요. 특정 과업 자체를 AI에게 맡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증강이요? 네. 예를 들어서 개발자가 복잡한 코드 뭉치를 AI한테 짜게 시키거나 마케터가 캠페인 영상 초안을 AI로 수십 개씩 만들어 보는 거죠. 인간 한 명의 생산성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진짜 본격적인 변화는 3단계 통합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한두 가지 업무를 돕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 업무가 엮여있는 전체 프로세스가 재설계되더군요. 자료에 나온 간호사 사례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는 간호사 한 명이 환자 상태를 확인하려고 병실을 계속 뛰어다녔다면 이제는 중앙관제실 같은 곳에서 AI 시스템으로 50명의 환자를 동시에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와, 50명이요? 네. 그러다 AI가 3B 병실 환자의 심박수에서 이상 패턴이 감지됐다고 경고를 보내요. 그럼 간호사는 단순히 달려가는 게 아니라 AI가 미리 분석해준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그 환자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효율화가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 자체를 바꾸는 혁신인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자율성에 이르면 인간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AI가 고객 서비스 응대나 프로젝트 관리 같은 복잡한 비즈니스 기능 전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인간은 그 디지털 직원을 감독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역할로 바뀌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인 동시에 두려움을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감독관이라고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구경꾼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자료들이 강조하는 핵심은 이게 수동적인 감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AI는 절대 던질 수 없는 더 근본적이고 전략적인 질문을 던지는 역할, 즉 지휘자가 되는 거죠. 결국 이 4단계를 거치면서 우리의 역할이 실행에서 지휘와 판단으로 옮겨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AI가 초벌구이를 다 해온 데이터와 초안을 받아서 인간의 전문성, 직관, 경험을 더해 진짜 작품을 만들어내는 장인이 되거나 네, 장인이요. 혹은 여러 AI 시스템들이 내놓은 결과물들을 보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슈퍼 큐레이터가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톱니바퀴가 아니라 전체 기계가 잘 돌아가도록 설계하고 지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AI가 실행을 다 가져간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능력이 남고 또 어떤 능력이 더 중요해질까요?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워크데이 자료를 보니까 리더의 83%가 AI의 등장이 인간의 기술을 덜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만들 거라고 답했더라고요. 그 통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AI 시대는 역설적으로 가장 인간적인 능력이 빛을 발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자료들을 종합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AI가 대체할 수 없는 핵심 역량들을 크게 3가지 덩어리로 묶어볼 수 있습니다. 3가지 덩어리요. 네, 첫 번째는 고유한 사유 능력. 다시 말해 생각하는 힘입니다. 생각하는 힘이요? AI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겉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AI는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최적의 답을 찾을 뿐 그 답이 윤리적으로 옳은지 혹은 기존의 틀을 깨는 완전히 새로운 것인지는 판단하지 못합니다. 아, 여기서 2가지 핵심 역량이 나옵니다. 바로 윤리적 판단과 창의성이죠. AI가 아무리 완벽한 보고서를 써도 그 안에 담긴 데이터 편향성을 지적하고 도덕적인 가드레일을 세우는 건 인간의 몫입니다. 그렇죠. 또 AI가 100개의 아이디어를 쏟아내도 그중에서 시장의 판도를 바꿀 단 하나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알아보는 것 역시 인간의 영역이죠. 세계경제포럼이 괜히 창의적 사고를 미래 핵심 기술로 꼽은 게 아닙니다. 그렇군요. AI가 할 수 없는 생각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네요. 그럼 2번째 덩어리는 뭔가요? 2번째는 인간적인 연결 능력입니다. 인간적인 연결 능력. 네, 여기에는 감성지능, 협업, 그리고 코칭과 멘토링이 포함됩니다. AI가 팀원들의 업무 현황을 분석해 줄 수는 있어도 변화에 대한 팀원들의 불안감을 다독이고 신뢰를 쌓아서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아, 그건 그렇죠. 또 여러 부서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죠. 코칭과 멘토링도 마찬가지겠네요. 2027년까지 근로자에게 필요한 핵심 기술의 40% 이상이 바뀔 거라는 예측도 있던데 네, 엄청난 변화죠.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 후배나 동료가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은 정말 중요해지겠어요. AI가 맞춤형 학습 자료를 추천해 줄 수는 있어도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경험을 전수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건 이건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덩어리가 바로 변화를 이끄는 리더십입니다. 여기에는 변화에 대한 리더십과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스템 수준의 조율 능력이 들어갑니다. 시스템 수준의 조율이요? 네, AI는 변화의 속도를 높이지만 그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직 구성원들을 설득하며 이끌어가는 건 리더의 몫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스템 수준의 조율 능력은 말 그대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이에요. 아, 그 지휘자 비유가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연주자들, 그러니까 여러 AI 시스템들을 모아놨다고 해서 저절로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각 파트가 언제 들어오고 빠져야 할지, 전체적인 하모니는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결국 어떤 감동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인간 지휘자가 반드시 필요한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여러 AI 시스템과 인간 조직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조직 전체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큰 그림을 그리고 효율성과 위험, 고객 경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맞추는 능력. 이것이 바로 미래의 리더에게 가장 요구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AI 시대에 더 중요해지는 인간의 역량은 결국 윤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 네, 생각하는 힘. 그리고 공감과 협업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는 힘.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조율해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리더십.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받아온 교육을 생각해보면 이런 능력들을 키우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답 암기랑 표준화된 시험에 너무 최적화되어 있었으니까요. 자료에 나온 태제대학교라는 사례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아주 파격적인 실험처럼 보였습니다. 네, 태제대학교는 아직 졸업생도 배출하지 않은 신생 대학이지만 그 교육 모델을 뜯어보면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미래 역량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시도예요. 어떤 점들이 그렇죠? 우선 입학 방식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수능 점수나 내신 성적을 보지 않아요. 아, 정말요? 네. 대신 AI 어시스트라는 자체 개발 시스템을 통해 지원자가 특정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해결책을 찾아가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잠재력을 보는 거죠. 교육 과정은 더 파격적이더군요. 정해진 전공이 없다는 게 가장 놀라웠어요. 맞아요. 학생들이 런메이트 AI라는 AI 튜터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학습 계획을 짜고 파고들고 싶은 주제를 탐구하더라고요. 이건 명백하게 자기 주도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설계로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강의 방식도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인게이지리 같은 온라인 토론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학생들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토론하며 비판적 사고와 협업 능력을 기르도록 유도합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다루는 법을 가르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현장 경험을 강조하는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5개국을 돌면서 공부하는 글로벌 로테이션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그리고 시빅 프로젝트도 있죠. 아, 맞아요. 실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이런 건 교실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진짜 세상과 부딪히면서 협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서 말한 인간적인 연결 능력과 변화를 이끄는 리더십을 직접 체득하게 하는 과정인 셈이죠. 그렇습니다. 아직 신생대학이라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국제적인 디자인 대회나 토론 배틀에서 우승하고 한국 대학 최초로 미국 WSEUC 인증을 준비하는 등 그 혁신성은 이미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매우 의미 있는 실험인 것은 분명합니다. 경제 구조의 변화부터 필요한 역량, 그리고 새로운 교육 모델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인식의 전환입니다. 네.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AI를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더군요. 그 관점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 일자리가 사라질까가 아니라 AI 덕분에 내가 어떤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라고 물어야 합니다. 아, 질문을 바꾸는 거군요. 네. AI와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까가 아니라 AI와 어떻게 협력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까? 이걸 고민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파트너가 되려면 서로 지켜야 할 규칙이 필요하잖아요. 무턱대고 믿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물론이죠. 여기서 책임감 있는 AI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AI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잘 활용하기 위한 우리만의 운영체제를 만드는 셈이랄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슈퍼워커가 단지 유능하기만 한 게 아니라 윤리적이기까지 하려면 이 책임감 있는 AI가 개인의 신념처럼 내재화되어야 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제시한 5가지 핵심 원칙이 좋은 가이드가 됩니다. 바로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보안이죠.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개인정보 보호, 보안. 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걸 그냥 벽에 걸어놓는 구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죠? 문제가 생겼을 때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위 이빨이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이빨이 있는 거버넌스. 네,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알고리즘이 그래서요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 결정 과정에 관여한 사람과 조직이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단단한 시스템이 있어야만 우리가 AI 혁신을 통제하고 주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료들을 깊이 들여다보니 결론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AI 혁명은 단순히 더 빠른 컴퓨터가 등장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변화네요. 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일하는 방식을 재설계하고 우리 안에 가장 인간적인 능력을 다시 소환하며 배우는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전환. 결국 기계와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를 지휘하는 슈퍼워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우리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역량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데이터 리터러시, 즉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읽고 질문하는 능력이 계속 강조되었습니다. 네, 그랬죠. 앞으로 AI는 우리를 위해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생성하고 요약해 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결과물을 그저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의심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AI가 쓴 글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문해력을 갖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